처음 김서연을 봤던 그날이 기억난다. 따스한 봄날의 고등학교 시절, 유난히 하얀 피부와 깊고 검은 눈동자는 즉시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날이 수십 년에 걸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고등학교 시절의 축제와 여름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삶을 탐험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린 시절 사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굳건했다. 서연의 불같은 성격과 결단력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6살이 되자 우리의 우정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는 꿈과 두려움, 포부를 나누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쌓아갔다. 졸업할 무렵 우리는 이미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 석 달,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서연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가장 최근의 다툼은 어젯밤에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나를 지치게 했다. 불같은 성격과 뒤끝으로 유명한 서연은 항상 의지가 강한 여자였다. 본명은 김서연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박서연이 되었다. 그녀는 애칭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 연애 초기에 내가 그녀를 서연아 대신 귀엽게 부르려 했을 때 그녀는 질색하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는 그녀의 남편, 박준서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16살부터 사귀었다. 나는 그녀가 화를 낼 때면 알아서 피하는 법을 배웠고 지난 26년 동안 그리고 결혼한 지 22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 그녀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였고 연애 초기에 첫 키스를 나눴다. 서연은 결혼식 날 가장 순수한 신부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고 나는 그 뜻을 존중했다. 오늘도 이전에 여러 번처럼 그녀는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관계가 끝난 후 나는 샤워를 하러 일어섰다. 그곳에 먼저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줄기를 맞으며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나를 괴롭혔다. 최근 우리 관계는 위태로웠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보통 그녀의 변덕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속되었지만 한 달 내내 이런 적은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그녀에게 차례라고 말했다. 그녀는 투덜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결혼 첫 해. 우리는 자동차 정비사와 이마트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깊었던 시절이었다. 나는 28살까지 정비사로 일하다가 동네 스피드메이트 지점장님으로부터 관리직을 제안받았다. 그는 나의 자동차 지식과 고객 응대 기술을 마음에 들어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불러 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하며 나를 훈련시켜 결국 그 지점을 나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10년 동안 연봉 0만 원을 그대로 받고 그는 매년 0만 원을 나의 인수 계약금을 위해 저축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악수 하나로 계약을 맺었고 나는 2주 후에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이 일 덕분에 아이들의 운동 경기에 참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겼지만 밤과 주말 근무가 필요했다. 서연에게 새 직장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격분했다. 내가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아무것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일주일 넘게 나를 무시했다. 나는 이 계획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랐다. 캠핑, 생일, 휴가 때마다 여러 번 겪었던 서연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8년 후 나는 그녀를 놀라게 할 나를 고대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몇 년간 오르지 않은 월급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내 근무 시간은 정비사 시절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주중과 일부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유연한 근무로 바뀌었다. 덕분에 아이들의 야구, 소프트볼, 축구 경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약 2년 전, 나는 서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급한 성미는 더 심해졌고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원망을 키웠다. 지난 석 달은 특히 심했다. 대화를 시도하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악화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그녀는 더 짜증을 낼 뿐이었다. 이 긴장감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녀와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 사이 우리 사업은 사계의 지점으로 성장하며 꾸준한 상업적 성장을 이루었다.
항상 열심히 일했던 서연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곧바로 복직하여 현재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다.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 없이 화만 냈다. 집안일을 하려고 옷을 입으며 화창한 아침을 떠올렸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 그녀가 했던 말이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혔다. 그 주 내내 그녀의 짜증은 평소처럼 계속되었다. 금요일, 그녀는 늦게 귀가하여 침실에서 관심을 요구했고 이는 나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급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대꾸했다. 나는 아들 민준이 방에서 잠을 잤다. 옷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CJH라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줬어? 속이 메스꺼워졌다.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 그녀는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처럼 당신을 강조하며 다르게 말했었다. 그녀에게는 나를 비교할 사람이 없었다. 아니, 있었던 걸까? 나는 구역질을 했고 서연은 괜찮냐고 물었다. 속이 울렁거려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뭔가 잘못 먹었냐고 물었고 나는 아마도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길을 피하고 옮길까봐 그런다고 둘러댔다. 속을 달래줄 것을 사러 가게로 갔다. 운전하며 지난 몇 달과 인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운 게 틀림없었다.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랐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했다. 동네를 차로 돌았지만 서연이 걱정할까봐 너무 오래 밖에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마트에 들러 갤포스와 팡콜, 화이투벤을 샀다. 집에 도착해서 갤포스와 화이투벤을 먹고 바로 아들 방으로 갔다. 서연이 들어와서 좀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무언가 중얼거리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가 내 이마를 만지며 열은 없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닭죽을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니, 먹어도 다 토할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고 그녀가 떠나주길 바랐다. 나 잘래. 좀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말했다. 알았어. 이따가 와서 볼게. 그녀는 대답하고 나갔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우리의 함께한 삶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만남, 결혼, 아이들, 휴가, 졸업식. 의심을 설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다. CJH로부터 온 메시지를 봤다. 수요일 오후에 예약했어. 호텔 예약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수요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그녀를 미행할 수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픈 척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의 내 스케줄은 그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를 썼지만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사랑이 그렇게 빨리 혐오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수요일. 나는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와 그녀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조금 먹긴 했지만 속이 뒤틀렸다. 그녀의 건물이 보이면서도 숨을 수 있는 곳에 주차했다. 1시간 반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무고한 메시지였을까? 2시 30분. 그녀의 상사가 혼자 나가는 것을 보고 의심은 더욱 커졌다. 15분 후 서연이 나왔다. 나는 그녀를 따라 한 모텔로 갔고 그녀는 상사의 차 옆에 주차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한 방으로 걸어가 최진혁 팀장의 환영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진을 찍었다. 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분노에 차집으로 운전했다. 딸 지은이는 소프트볼 연습에 가서 내게 다음 행동을 계획할 시간을 주었다. 우리는 도시 외곽에 살았고 2층에 완성된 방이 있는 2대짜리 차고를 지을 공간이 있는 집을 샀다. 그곳은 나만의 아지트였다. 차를 수리하기 위해 리프트를 설치했고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2층에 침대까지 두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옷과 세면도구를 아지트로 옮겼다. 서연의 귀가를 예상하며 그녀는 오시 30분에 집에 왔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이에 대해 물었고 나는 친구들과 밖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연은 내게 무언가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나는 장단을 맞춰주었고 우리는 침실로 갔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녀가 42세의 여인이 된 모습을 보았다.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눈을 감고 젊은 여자들을 생각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그녀가 뭘 하냐고 물었다. 피임 도구 끼려고. 나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폭발하며 내가 8년 동안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은 실패자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던 것이다. 나는 옷을 입고 아지트로 향했고 그녀는 내려와서 자신을 마주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예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조용해진 후 이상한 냄새가 났고 내 작업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밖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고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했다. 기어서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이 도착했다. 한 경찰관은 소방차를 불렀고 다른 경찰관은 소리를 지르는 서연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가져가? 이 개자식들아? 내 소중한 아지트는 다 타버릴 거야. 경찰관이 그녀를 순찰차에 태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날 저녁의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둘 다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서연은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는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물었고 경찰관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내 변호사에게 전화하자 그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서연이 우리 집, 내 직장, 그리고 나에게 500피트, 약 15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기소 인부 절차가 있을 때까지 구치소에 있었다. 그날 밤은 내게 운이 좋았다. 나는 아들 민준이와 딸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분노를 전에도 본 적이 있어서 놀라지 않았다. 내가 사과하자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민준이는 격분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집에 돌아오니 경찰차가 바디에스에 서 있었다. 서연은 감독하에 자기 물건을 챙기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녀는 아마도 내연남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냈을 것이다. 주말은 내 차고의 잔해를 처리하며 보냈다. 일부 공구는 건졌지만 진단 장비는 망가졌다. 내 보험 담당자는 서연의 공동 소유권 때문에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는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랬는지 이해해야 했다. 최진혁이 처음이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소리침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의 대화가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최진혁도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을까? 나는 온라인으로 최진혁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2년 전 아내의 회사에 총괄 매니저로 고용되었고 그 시점부터 그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이혼했고 3명의 자녀가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다. 나는 회사 행사와 내 가게에서의 차량 서비스로 안면이 있는 아내의 상사에게 연락할 계획이었다. 월요일에 그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일요일 밤 서연이 전화해서 차고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그래서 뭐?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그럼 집에 가도 돼? 라고 물었다. 안 돼.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 내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가 보석금을 내줬어. 기뻐하시진 않더라. 그녀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쏘아붙였다. 우리 얘기 좀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 해결할 게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 씨,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그냥 내 성질머리 때문이야. 그녀가 애원했다. 아니, 난 네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날 사랑했다면 내 상사랑 잠자리를 갖진 않았겠지. 내가 반박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면 네가 네 상사랑 자고 있다는 거? 내가 물었다. 둘 다. 그녀가 대답했다. 서연아, 내가 모텔에서 그놈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부인하지 마. 내가 다그쳤다. 그녀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왜 그랬어? 내가 계속 몰아붙였다.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어. 그녀가 주장했다. 말도 안 돼, 김서연. 네 거짓말에 이제 질렸어.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30분 후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그녀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 애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자네랑 싸우고 자네가 쫓아냈다고 하더군. 그가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자기가 왜 경찰서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차고에서 자네 자동차 수리 매뉴얼을 태우다가 불이 번졌다고 하더군. 그가 대답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 애한테서 직접 진실을 들으셔야 해요. 내가 말했다. 자네가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겠나? 그가 물었다. 아버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왜 그렇게 격식을 차리나?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나.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곧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닐 테니까요. 아마 저를 미워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설명했다.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가?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이해했다. 어떤 아버지도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떠났다. 몇 시간 후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네. 그녀가 고백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의 집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상사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즉시 내 이름을 알아들었다. 박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유쾌한 전화는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다. 아, 그가 기다리며 말했다. 제 아내와 저는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최진혁 팀장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밝혔다. 이런 젠장. 그가 말했다. 내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를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어. 사장님 탓이 아닙니다. 둘 다 성인이니까요. 내가 그를 안심시켰다. 박 사장님, 이번 주말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안했다. 사장님, 만약 서연이를 해고하시면 이혼 시 제게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겁니다. 그 점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요청했다. 그녀는 항상 저를 위해 훌륭하게 일해왔으니 네, 계속 고용하겠습니다. 그가 동의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서연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이혼 서류는 직장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즉시 나에게 전화해서 이 빌어먹을 자식아 라고 소리쳤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정비사인 나는 차에 대해 많이 알았다. 그 지식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최진혁의 렉서스는 곧 새 엔진이 필요하게 될 것이었다. 금요일은 최진혁에게 좋지 않은 날이었다. 차가 고장나서 지각했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장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당했다. 서연이 다시 전화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다그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김서연, 우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최진혁에 대한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전처에게 연락해서 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토요일 밤. 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민준이와 지은이를 초대했다. 나는 서연이, 그리고 더 나아가 최진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 우리 셋은 최진혁의 전처인 미나 씨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엄마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나 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를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최진혁의 전처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미나 씨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진혁의 외도를 한 번은 용서했지만 그가 다시 바람을 피웠을 때 관계를 끝냈다고 했다. 그녀는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신뢰가 없으면 관계를 쌓을 기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나의 이혼이 내가 아이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 모두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지은이는 1년 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이는 내가 집에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미나 씨 괜찮으시다면 같이 춤추러 가자고 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11시까지 춤을 췄다. 나는 그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느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은 거절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을 함께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 때 웨이트리스인 혜련 씨는 내가 서연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미나 씨를 소개했고 우리는 든든한 식사를 했다.
소문이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함께 하루를 보냈고 미나 씨는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서연은 결국 알게 되었고 나에게 전화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비난했다. 나는 우리가 이혼하는 중이고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에야 마침내 서류에 서명했다. 지은이의 졸업식에서 나는 헤어진 후 처음으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더 늙어 보였고 살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직도 최진혁의 전처를 만나고 있는지 물으며 우리가 사귀는 사이임을 암시했다. 나는 미나 씨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진혁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해고당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말했다. 나는 네가 날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공개 졸업 파티는 다음 토요일 우리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서연과 나는 거기서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그녀가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하여 준비를 맡도록 했다. 익숙한 환경에서 그녀를 보는 것은 힘들었다. 미나 씨 말이 맞았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나간 후 내가 부엌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왔다. 여기서 파티 열게 해주고 나도 여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지은이 엄마니까. 나는 쓰레기를 계속 버리며 대답했다. 준서 씨, 나 좀 봐줄래? 나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불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 이혼은 진전되었다. 작년에 지은이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우리는 그녀의 등록금을 내주고 민준이가 자동차 수리점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2차 담보대출을 받았다. 집을 팔고 남은 약간의 자산을 위자료 없이 나누었다. 우리 수입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방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년의 집행유예와 분노조절 수업,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서연은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안색은 더 좋아 보였다.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다시 사과하며 최진혁을 야심차고 나를 정체된 사람으로 보았을 때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희생을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내가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포옹으로 헤어졌고 그녀는 내가 언제든 하소연하고 싶을 때 곁에 있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미나 씨에게 전화했다. 아직 시간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 집? 아니면 그쪽 집? 그녀가 물었다. 그쪽 집으로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멋진 저녁을 먹었다. 나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미나 씨, 저는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첫째,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예요. 둘째, 저는 복수를 원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후 당신이 처음이에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서 씨, 그녀가 말했다. 저도 당신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복수를 원해요. 최진혁의 다른 여자들에게 복수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같이 원수를 갚아봐요.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침실로 향했다. 1시간 후 나는 누워서 전처 서연을 생각했다. 우리 관계 초기에 나는 그녀의 나쁜 성질을 알아챘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심해졌다. 그녀는 언어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폭발했다. 나도 성격이 있지만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배웠다. 그녀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나는 내 아지트로 피했다. 이것이 아마 나를 약하게 보고 나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안에 두고 차고에 불을 질렀을 때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칼에 찔려 잠에서 깰까봐 두려웠다. 배신과 신뢰 부족은 우리 결혼을 끝내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나 씨는 복수와 내 자존심 회복을 위한 존재였다. 그녀는 훌륭했지만 우리는 공유된 적개심 위에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섹스 파트너는 될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함께 누워있으면서 나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미나 씨.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다 했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연인이에요. 당신 전처가 다른데 눈을 돌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우리의 섹스 파트너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말했다. 내가 떠날 때 그녀는 키스하며 말했다. 이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요. 나도요. 하지만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는 안 됐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망설이며 물었다. 당신 전 남편이 우리 사이에 대해 알게 해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할게요. 그거 정말 즐거울 것 같네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복수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 있을 때 전화 줘. 월요일도 괜찮아. 긴급. 그녀는 몇 분 안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준서 씨. 내 제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피곤해 죽겠어. 미나 씨가 엄청 정력적이네. 내가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10가지 세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전화한 거 아니잖아. 문자 보냈지. 월요일에 전화해도 됐잖아. 내가 말했다. 미안해. 그녀가 대답했다. 분노 조절 치료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지은이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알아야 할 휴가 계획이라도 있어? 내가 물었다. 지은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 언제든 알려줘. 나는 내 무심한 태도가 그녀를 쏘아붙이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가 나의 무관심을 느끼길 원했다. 일주일 후 최진혁이 내 문을 두드렸다. 나는 112에 신고하고 문을 열었다. 그가 소리치며 뛰어들어왔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내 전처 말이겠지. 바람 피워서 쫓겨났잖아. 내가 대답했다. 미나한테서 떨어져.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녀에게서 떨어져야 하지? 그녀는 정말 멋진데. 내가 비웃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나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둘렀다. 첫 번째 타격은 막았지만 두 번째 타격은 일부러 맞아주었다. 정비사는 보통 사무직보다 체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둘 다 엉망이었지만 그가 더 심해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떼어놓고 내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순찰차에 태웠다. 나는 몸을 추스르고 미나 씨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전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고 알렸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한테 보석금 내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뻔뻔하게. 당신은 괜찮아요? 멍이 좀 들었지만 그 사람이 더 심하게 당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지금 바로 간호사 노릇하러 갈게요. 그녀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쯤 후 그녀가 나를 돌봐주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늦은 근무라 11시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잠시 후 떠나면서 말했다.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요. 당신 혀와 손가락은 마법 같아요. 나는 물러서야 할지 고민했다. 곧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 직장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그래, 안녕. 무슨 짓을 했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최진혁을 체포시켰잖아. 아니, 그가 자기를 체포시킨 거지.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녀가 반박했다. 그래서 내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비꼬듯이 말했다. 그는 내 애인 아니야. 한 달도 더 전에 끝났어. 그녀가 주장했다.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가 놀렸다. 왜 그렇게 찌질하게 굴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좋은 스승을 뒀나 보지. 내가 대답했다. 고소 취하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내가 왜? 그가 내 아파트에 침입해서 날 공격했는데. 내가 설명했다. 그가 직장을 잃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부탁하니까. 그녀가 애원했다.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어. 내가 단언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들의 불장난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도우려 했다. 그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소 90일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직장도 분명히 잃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 목요일, 나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삶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익숙한 장소는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전처였다. 그녀는 사무실 동료들,
대여섯 명과 함께 있었다. 서연은 나를 보고 거의 멈칫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들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을 찾았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려면 내 테이블을 지나야 했다. 약 10분 후 2명의 여자가 화장실로 향했다. 한 명이 내 테이블에 멈춰서서 물었다. 서연 씨 전 남편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여자 모두 멈춰서서 나와 이야기하며 추파를 던졌다. 한 명은 나보다 10살 정도 어렸고 다른 한 명은 15살 어렸다. 남자들과 달리 이 여자들은 친구의 전 남편과 시시덕거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전철을 짜증나게 할 생각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이 떠날 때 한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나는 그들이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명함이었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송지우. 나는 서연이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익숙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우리 관계를 돌이켜보았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화라산과 함께 사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다면 나는 머물렀을 것이다. 지금 내가 더 나은 걸까? 나는 몰랐다. 모르는 게 약이고 나는 나만의 행복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맥주를 다 마시고 테이블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놓고 웨이트리스에게 손을 흔들며 전처의 테이블을 피해 걸어 나왔다. 그녀가 내 눈에 맺히는 눈물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늦은 토요일 아침, 나는 그녀가 준 명함에 적힌 지우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3번째 신호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박준서입니다. 목요일 밤에 호프집에서 만났었죠. 내가 말했다. 네, 기억나요. 혼자 앉아 맥주 마시던 잘생긴 남자분.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네, 그게 저였어요. 그냥 좀 쉬면서 생각할 게 필요해서요. 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그러고 싶네요. 내가 인정했다. 오늘 밤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다. 좋아요. 7시 반에 그 호프집에서 어때요? 내가 제안했다. 거기서 뵐게요. 그녀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긴장되었다. 젊은 여자가 나에게서 뭘 볼까? 나는 25년 넘게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차려입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우리는 즉시 의기투합했다. 그녀는 대화하기 즐거웠고 보기에도 좋았다. 편안해지자 나는 마음속에 있던 것을 물었다. 제 전처랑 같이 일하시니까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저랑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최 팀장님과 엮이기 전에 당신에 대해 했던 말들이 저를 흥미롭고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최 팀장님과 어울렸고 분류는 아마 그 3개월 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다. 이것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처녀 파티 때 당신의 능력에 만족한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얼굴을 붉혔다. 서연이 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한 만큼 잘하신다면 즐거운 모험이 될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다. 음식과 술을 다 마시자 웨이트리스가 계산서를 가져왔다. 나는 그녀에게 5만 원을 건넸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계산서 잘 간직하세요. 상탈지도 몰라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윙크했고 나는 계산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가 걸어 나오자 지우 씨가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디저트 시간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다. 당신 집? 아니면 내 집?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정해요. 내가 대답했다. 편안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집에 가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녀는 내 트럭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녀의 차를 가지러 다시 데려다 줘야 했다. 밤새 여기 둬도 차가 안전할까요? 내가 물었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대리 불렀어요. 나는 다시 한번 요즘 현실에 뒤처진 기분을 느꼈다. 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침실로 달려갔다. 마침내 오전 10시까지 잠이 들었다. 우리는 빕스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내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갑에 있던 호프집 계산서가 눈에 띄었다. 웨이트리스가 자기 이름과 번호를 적어 놓았다. 이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월요일 퇴근 후 나는 다시 그 호프집으로 갔고 웨이트리스인 혜련 씨가 있었다. 내 나이 또래였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은 바쁘니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쉬는 날인 수요일에 데이트를 계획했다. 트럭으로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내가 모르는 번호에 대답했다. 여보세요, 준서 씨.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저 유나예요. 지난 목요일 밤에 호프집에서 지우 씨랑 같이 만났었죠. 아, 네, 기억나요. 내가 말했다. 지우가 토요일 밤에 당신이랑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가 제안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전혀요. 저는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해요. 더 성숙하고 어울리기 편하거든요.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내가 제안했다.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내가 물었다. 어디든요. 당신이 정하세요. 전 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토요일 밤에 데이트를 정했고 유나 씨는 정말 유연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자세들을 시도했다. 혜련 씨와의 수요일 데이트도 아주 좋았다. 지우 씨와 미나 씨처럼 그녀도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일요일에 미나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집밥이 그리워서 좋다고 했다. 멋진 식사 후에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독신 생활을 정말 즐기기 시작했다. 월요일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그녀가 화를 내며 물었다.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다. 아니 내 말은 40대 남자가 10살, 15살 어린 여자들이랑 데이트하는 거 말이야.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녀가 다그쳤다. 지우랑 유나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말했다. 그래, 당연하지. 그녀가 확인했다. 그들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거절하는 대신 좋다고 했어. 데이트가 변했네.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거절당할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아. 원하고 인정받는 기분이 좋거든. 내가 설명했다. 그럼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랑은 그만 만나. 그녀가 요구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어. 우리 결혼한 사이 아니잖아. 난 내가 선택한 누구와도 데이트할 거야. 내가 단언했다. 넌 그냥 내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녀가 비난했다. 아니,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보너스지. 내가 그들과 데이트하는 게 너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물었다. 그들이 내 등 뒤에서 속삭이고 저런 남자를 어떻게 놓쳤을까? 라고 말해. 기본적으로 날 바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들한테 우리 활동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할게. 그게 도움이 될까? 라고 말했다. 아니 그냥 그만 만나. 그녀가 다시 요구했다. 그건 안 돼.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나는 그들과 시간 보내는 걸 즐겨. 그들은 나를 젊게 느끼게 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거든. 내가 말했다. 이 개자식아. 그녀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들 각각과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내 자존심에 정말 좋은 약이었다. 수요일. 나는 혜련 씨와 또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내 삶은 즐거웠다. 목요일 밤 서연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또 뭐야? 아직 지우나 유나를 못 만났으니 그들과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네, 서연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호프집 웨이트리스까지? 그녀는 나이가 더 적절하지. 젊은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생각했다. 네가 젊은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 원치 않잖아. 그녀가 대답했다. 난 네가 아예 데이트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널 놓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속 답해야 한단 말이야. 그녀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네 스타일이었고 네 인생 포부에 더 맞았다고 말해. 내가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조용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할게.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뒤로 기대 앉아 내 삶을 돌이켜보았다.
서연과 나는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최진혁이 고용되면서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전부터 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적어도 그녀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고 나는 있거나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 자책감에 빠져 맥주나 사러 가기로 했다. 카스 한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지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슬픔을 달래려고 맥주 한 박스 샀어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기운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좋아요. 당신이 딱 의사가 처방해준 약일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조금 마셨고 그녀는 여러 번 만족감을 표현했다. 새벽 2시쯤 그녀가 말했다. 내일 일해야 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서연이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 밤 일은 비밀로 해주면 고맙겠어요. 내가 요청했다. 아까는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여전히 그녀가 당신을 놓쳤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슬픔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났어요. 내가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정말 언제든지요. 다음 해 내 섹스 파트너의 수는 늘어났다. 지우, 유나, 미나, 혜련 모두 내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각 여자는 나에게 즐거운 모험이었다. 서연은 나를 남봉꾼이라고 불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여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 각자는 어느 시점에서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서연은 결국 내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에 익숙해졌고 어느 날 호프집에서 그녀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알잖아요. 우리 잘 맞았어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였어. 이제는 그냥 서로를 이용하는 것뿐이겠지. 내가 설명했다. 이해해요. 그녀가 슬프게 말하고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다. 마침내 내가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인수하는 날이 왔다. 전 지점장님은 약속을 지켰고 내게 관대한 인수 조건을 제시했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은 잘 되었고 상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 서연과 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그 거래에 동의했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에게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동의했고 나는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에 예약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차를 준비시켰고 격식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하얀 피부와 검은 눈동자를 돋보이게 하는 긴 검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눈부셨다. 나는 내가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기억해냈다. 정말 아름다워. 서연아. 내가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도 턱시도 입으니까 정말 멋지네요. 무슨 날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축하할 일이 있어서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았으면 했어. 내가 대답했다. 이제 궁금해지네요. 그녀가 말했다. 먼저 식사를 즐기자. 내가 제안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실질적인 내용으로 깊어졌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뭘 축하하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가 결혼한 후에 나는 정비사로 일했어. 넌 행복해 보였지만 나는 정체된 기분이었어. 스피드메이트에서 유연한 스케줄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 넌 폭발했지. 내가 설명했다. 기억나요? 그녀가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였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였지. 내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망쳤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쁜 기억을 되새기려고 당신을 여기 부른 게 아니야. 오늘 4개 지점이 있는 스피드메이트를 인수하는 서류에 서명했어. 내가 밝혔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큰 상속 재산을 갖게 될 것을 보장할 거야. 그들은 프랜차이즈를 계속하거나 팔 수 있겠지. 우리 손주들도 혜택을 볼 거고. 이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최 팀장님이 당신을 야망 없는 실패자라고 불렀을 때 그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모든 것을 망쳤어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 아버지, 그리고 연인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던졌어요.
미안해요, 준서 씨. 내 말을 믿어주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울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한 직원이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나는 오늘 밤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미래부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다. 내 소식이 그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의 고통에 미안했지만 그녀를 위로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직원에게 계산서를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이 저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계산은 이미 했어.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당신의 저녁을 망쳐서 미안해요. 그녀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집에 가는 내내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서 그녀는 마치 나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 몇 년은 사업과 많은 여자들로 바빴다.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였고 나는 항상 안전을 실천했다. 서연과 나는 가끔, 특히 민준이의 약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엠버라는 여성을 만났고 그들은 금방 서로가 운명임을 알았다. 약혼 파티 날, 나는 민준이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우리는 쉐라톤 호텔의 방을 빌렸고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샀다.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쯤 서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보기 좋았다. 우리는 약혼 파티 같은 거 안 했었죠? 준서 씨. 그녀가 말했다. 그랬지. 하지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한테 프러포즈 했던 거 기억해요? 그녀가 물었다. 기억해. 내가 말했다. 때로는 그녀가 나를 너무 많이 상처 줬기 때문에 나도 그녀를 상처 주고 싶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넘어갈 수 없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그녀가 애원했다. 오늘은 민준이랑 엠버를 위한 날이야.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자. 내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예의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평소에 요구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때로는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고 다른 때는 예전의 성질이 드러났다. 손님들이 도착했고 민준이와 엠버가 모두를 맞이했다. 약 45분 후 엠버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돌아보았고 꽃무늬 선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금발 머리에 깊고 푸른 눈,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아빠, 저분이 엠버 엄마 서아 씨예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아빠 라이프 스타일에는 관심 없으실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다. 민준아, 네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는 한 여자만 아는 남자였어.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해. 내가 대답했다. 그분이 아빠한테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릴게요. 그가 제안했다. 그러면 정말 좋지. 내가 말했다. 민준이가 나를 엠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서아 어머님, 제 아버지 박준서입니다. 민준군,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서아 씨가 말했다. 서연이 다가오며 자기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잊지 말아야지 라고 덧붙였다. 민준이가 서연을 서아 씨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포옹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서아 씨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했다. 우리의 첫 대화가 긍정적이기를 바랐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울렸고 많은 남자들이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에 대해 농담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쌀쌀 맞았지만 다른 여자들은 친절했다. 이혼한 여성인 샤리스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경고했다.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뭘 옮을지 모르니까. 나는 화가 나서 샤리스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상대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박준서, 당신 정말 찌질해. 서연이 쏘아붙였다. 내 대화에 끼어드는 건 너잖아. 그냥 예의 지키고 거리 두자. 내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샤리스에게 제안했다. 잠깐 산책하면서 따로 얘기할까요? 나는 그날 샤리스와 무언가를 진전시킬 계획은 없었지만 서연에게서 벗어나고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싶었다. 샤리스와 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약속하며 헤어졌다. 파티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후 나는 서아 씨에게 나를 소개했다. 아, 당신이 그 악명 높은 박준서 씨군요. 그녀가 약간의 경멸을 담아 말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민준이 아버지
박준서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민준군은 훌륭한 청년 같아요. 우리 엠버를 속상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훌륭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업도 잘 키울 거고 엠버도 그만큼 사랑할 겁니다. 부디 신의를 지켰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럴 겁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엠버를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다.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한 약속이죠. 내가 말했다. 보아하니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오해를 풀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우리는 사돈이 될 사이잖아요. 적어도 이야기는 나눠야죠. 내가 간청했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긴 적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내가 제안했다. 저는 1시간 거리에 살아요. 내일은 일요일이고 교회에 가요.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오시면 가든 식당에 가요. 그녀는 자기 교회 정보를 알려주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스터리였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엠버는 귀엽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1년 안에 결혼할 계획이라는 거 알았어? 서연아, 민준이는 똑똑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지. 빨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몇 년을 알고 지내고도 이혼했잖아. 그들의 성공은 헌신에 달려 있어. 나는 그들이 헌신적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자신이 우리의 결혼에 대한 헌신을 깼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아팠지만 나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면도하고 샤워하고 멋진 정장을 입고 서아 씨의 교회로 차를 몰았다. 일찍 도착해서 뒤에서 3번째 줄쯤에 자리를 잡았다. 성전은 내가 자란 성당과는 달랐다. 스테인드 글라스, 제단 촛불, 설교단이 없었고 단지 빈 십자가가 있는 높은 단상만 있었다. 나는 어색했지만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근처 커피숍에서 가져온 커피컵을 들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은 청바지와 캐주얼한 상의를 입고 있어서 정장을 입은 나는 과하게 차려입은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어서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서아 씨를 계속 찾으며 내가 정보를 잘못 알았거나 그녀가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그때 목사님이 예배 시작을 알렸고 나는 그녀가 찬양단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3번째, 찬송가 동안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노래를 마친 후 그녀는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고마웠다. 예배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조금 어색하네요. 너무 과하게 차려입은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더 편안하시다면 재킷을 벗으셔도 돼요. 그녀가 제안했다. 나는 재킷을 벗어 벤치에 놓았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제 손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녀가 대답했다. 예배는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즐겁고 편안했다. 예배 후 서아 씨는 나를 목사님과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엠버의 미래 시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가든 식당에서 우리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식사를 마칠 무렵 그녀는 진지해졌다. 그래서 준서 씨, 당신이 바람둥이고 여기저기서 잠자리를 갖는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바람둥이의 정의가 뭔가요? 내가 물었다. 여자를 쫓아다니고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버리는 남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저는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제가 들은 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녀가 다그쳤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만난 서연 씨와 결혼했었어요. 우리는 25년 넘게 함께했죠. 그녀가 상사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제가 그 사실을 추궁하자 제 차고에 불을 질러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데이트를 시작했죠. 서연 씨가 아마 제 침실에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자들이 호기심에 저에게 접근했어요. 제가 그들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어떤 여자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과의 만남을 즐겼고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만약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약간의 의심을 담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서아 씨,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저처럼 당신도 고통받았죠. 제가 동반자를 선택하는 동안 당신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남자들에게 마음을 닫았어요. 저는 저를 더 잘 알아가고 어쩌면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독점적으로 공유할 사람을 찾고 싶은 싱글 남성입니다. 전처는요, 다시 합치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용서는 가능하지만 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들이 한 짓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 전 남편도 제가 과거를 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길 바랐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고 어떤 남자에게도 그렇게 상처받게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 내가 말했다. 저는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제게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반복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에서 어디에 있나요? 우리 둘 다 신뢰 문제가 있지만 저는 당신을 더 잘 알아가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다른 여자들은요? 그녀가 물었다. 만약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기꺼이 당신과만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해요. 나는 씩 웃었다. 서아 씨, 저는 고등학교 때 서연이와 데이트했고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그녀는 안심한 듯 보였다. 준서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4개월 동안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만났다. 때로는 그녀가 내 집에 왔고 때로는 내가 그녀의 집에 갔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했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약혼 파티에서 만난 샤리스는 내가 주려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녀의 칭찬은 한때 내 자존심을 높여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서아 씨는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기뻤다. 그 말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드네요. 저도 당신에게만 헌신할게요. 솔직히 지난 4개월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세요. 나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준서 씨. 그녀가 말했다. 안녕, 서연아. 어떻게 지내? 무슨 일이야? 와,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래. 그래서 뭘 원해? 내가 쾌활하게 물었다. 언제 저녁이나 한번 같이 해요. 당신과 상의할 게 있어요. 좋아. 오늘 밤 어때? 그거 좋겠네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채소를 곁들인 로스트 비프를 만들어줄게요. 7시쯤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요. 알았어. 그때 보자.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마도 로스트 비프랑 곁들일 와인 정도? 알았어. 뭐 좀 사갈게. 이따 봐. 나는 궁금하면서도 망설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서아 씨에게 전화해서 알렸다. 그녀는 다음 달 결혼식에 관한 것일 거라고 말했다. 로스트 비프로 나를 구슬리려는 거겠지. 내가 말했다. 아니면 끝나고 전화해서 알려줘요. 그녀가 대답했다. 7시, 나는 서연의 문 앞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저녁 식사 내내 담소를 나누다가 그녀가 나를 초대한 진짜 이유를 밝혔다. 준서 씨, 민준이 결혼식을 보니 우리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없어, 서연아. 내가 말했다. 나를 무시하며 그녀는 계속했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장난치던 때 기억해요? 우리는 어렸지. 내가 말했다. 우리 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지. 내가 동의했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물었다. 인생이겠지. 내가 말했다. 직장에서 지우 씨랑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나 씨는 당신이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마 노는데 지쳤나 봐요. 그래. 내가 말했다. 분명히 민준이나 엠버,
둘 다 내가 서아 씨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생활 존중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알잖아요. 우리 잘 맞았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서연아, 우리는 잘 맞았어. 하지만 핵심 단어는 맞았어야. 나는 너를 용서해야 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나는 계속했다.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네가 한 짓을 결코 잊을 수는 없어. 너는 네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오, 준서 씨. 제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한 짓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서연아. 유나 말이 맞아. 나는 더 이상 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있거든. 나는 다시 한 여자만의 남자가 되었어. 그녀는 나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누구요? 서아 씨. 엠버 엄마.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나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다. 내가 떠날 때 말했다. 서연아, 저녁과 추억 고마워. 이게 네가 원했던 건 아니라는 거 알지만 너도 누군가를 찾을 거야.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해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서아 씨가 그녀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었듯이 그녀도 전 남편을 용서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었다. 서연의 아파트에서 멀어지면서 나는 서아 씨에게 전화했다. 그래서 뭐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다시 합치길 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뭘 잃었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뭘 찾았는지 알아. 서아 씨,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박준서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이미 그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듣게 되어 좋았다. 민준이와 엠버는 결혼했고 서아 씨와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고 내내 춤을 췄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식 커플처럼 보인다고 농담했다. 서연도 그곳에 있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3개월 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작고 사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지만 서연은 예외였다. 그녀는 스케줄이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녀가 내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이 걸렸지만 그녀도 결국 누군가를 찾았다. 나는 그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우리 결혼식 밤, 서아 씨가 그 마법의 단어를 말했다. 난 당신이 해주는 방식이 좋아요. 이번에는 그 강조점이 사랑에 있었다.